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 얘기가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 주기를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니까 초당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정부가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가지고 있지만 법사위에서 이 우려를 잘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며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도마에 오르면서 보안 수사권 폐지가 과연 맞느냐 이 부분이 다시 사회 이슈로 부각이 됐고요. 지금 정부와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성호 장관이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국회가 다시 한번 잘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오늘 다시 한번 밝힌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이어지는 시사 정각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호우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잦아들었던 비가 다시 일부 지역에서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충북, 경기 남부에 걸쳐서 대각선으로 비구름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 밤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현재 강수 지역부터 살펴봐 주시죠. 네, 잦아드는가 싶었던 이 빗줄기가 다시 강해진 지역이 있습니다.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서해안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어젯밤부터 아침 7시까지 내린 비의 양 살펴보면 인천 옹진군이 47.4mm로 가장 많았고 파주 34mm, 서울에도 30mm가 왔습니다. 특히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던 옹진군에는 1시간에 37mm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레이더 보시면 남북으로 가늘고 긴 띠 형태의 비구름이 수도권과 충청권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비구름대가 매우 강하게 형성되면서 인천 서해안에 폭우를 쏟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남부 지역은 폭염이 기승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밤 최저 기온이 26.4도, 전북 정읍이 27도로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고 체감온도도 33도 이상 오르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다시 비가 많이 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다시 시간당 많게는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대전을 비롯한 충청, 또 전북 서해안에 내일 이른 새벽, 그러니까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시간당 50mm가 넘는 극한 호우 수준의 비가 내릴 걸로 예상했는데요. 경북과 경기 남부 내륙, 강원 내륙에도 이 이른 새벽 시간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 비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할 걸로 예상됩니다. 밤 사이에 물폭탄 단단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전체적인 예상 강수량 살펴보면 서울과 인천, 경기와 강원, 영남에 이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충청과 호남에는 최대 20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또 지하차도 고립 등 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조금 전 레이더에서 보셨듯이 비구름이 북한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도의 임진강과 한탄강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도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이번엔 취재기자와 함께 오늘 밤이 왜 최대 고비인지 그리고 언제 어디에 비가 집중될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종일 비 오나 했는데 지금 지역별로 비 오는 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우선 오늘 아침에 수도권과 충청, 강원에 이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요. 레이더 영상 보실까요?
이 새벽부터 서해상에서 길게 발달한 강한 비구름대가 내륙으로 들어옵니다. 이 정체전선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비구름이 이 중부지방을 빠르게 지나면서 아침 출근길에 강한 비를 쏟아낸 건데요. 이 다행히 이동 속도가 빨라서 이 한 지역의 비구름이 오래 머물지 않았고요. 대부분 동쪽으로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비가 본편이 아니라 예고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쏟아진 비는 오늘 오후의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화면 보실까요? 이 상층 5km 부근 일기도입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남부지방까지 올라와 있고요. 정체전선은 이 가장자리를 따라 자리하면서 비구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북쪽에 있는 저기압이 찬 공기를 이렇게 내려 보내면서 비구름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 찬 공기가 아래에 있는 덥고 습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찬 공기가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듯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예. 이 우리가 커피를 젓거나 이 욕조에서 물을 뺄 때처럼 소용돌이를 치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예. 다시 한번 화면 보실까요? 이 오늘 아침에 레이더를 보시게 되면 오늘 아침에 레이더를 보시게 되면요, 비구름이 이렇게 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회전하는 찬 공기의 앞쪽으로는 이렇게 남서풍이 불어오게 되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이렇게 만나서 계속해서 밀려오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구름의 연료 역할을 하면서 구름이 길게 발달한 채 계속 이동하게 되는 건데요. 아침에는 이 공기 덩어리의 앞부분이 지나간 거고 낮 동안은 산발적으로 비가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하다가 밤부터는 뒤쪽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이 본격적인 호우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김민경 기자가 지금 뭐 빨간 펜 들면서 비구름대 모양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럼 이런 현상이면 오늘 밤에 물 폭탄이 내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화면 보실까요? 예. 이 오늘 밤에는 이 찬 공기의 덩어리 뒷부분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북서쪽의 찬 공기가 본격적으로 밀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현재 예보상으로는 밤 9시쯤부터 들어올 걸로 보이고요. 이 찬 공기가 정체전선을 이렇게 남쪽으로 밀어내지만 이 남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받치고 있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는 이렇게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미는 힘이 강해지면서 이 비구름은 동서로 이렇게 길게 압축이 되고요. 이동 속도도 느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비구름이 한 지역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예. 같은 곳에 계속 강한 비를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현재는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이런 조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 그리고 특히 새벽 3시쯤이 피크가 될 걸로 그건 보입니다. 중부지방 얘기하는 거죠? 네, 중부지방 예. 중에서도 충남과 전북 지역이 지금 예. 가장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예. 이제 방금 언급해주신 시간당 50mm가 사실 이렇게 잘 와닿지 않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우리가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집중호우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간당 50mm를 넘기 시작하면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도로는 물이 차오르게 되고요. 이 차량은 와이퍼를 최대로 켜도 앞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이런 비가 한두 시간만 이어져도 침수 피해가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mm 이상이 되면 지하차도나 하천 주변은 침수 위험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예. 이 100mm를 넘게 되면 차량이 물에 뜨거나 이 건물의 지하층은 침수되는 등 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낮에 비가 많이 오면은 이제 보면서 좀 바로바로 대처가 가능한데, 이제 밤 사이에 많이 올 때 상당히 걱정을 하게 되는데, 유독 요즘에 비가 밤에 많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밤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해 실제로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 15차례 가운데 9차례가 밤 사이에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 낮에는 햇볕으로 지면이 달궈지면서 따뜻한 공기가 계속 위로 솟구치는데요. 이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달리던 차들 사이로 다른 차들이 계속 끼어들면 속도가 느려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기가 하층의 빠른 바람을 방해하게 되는데요. 예. 이 밤에는 해가 지고 땅이 식으면서 이 공기의 움직임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이 빠른 바람을 수증기의 공급을 원활하게 도우면서 이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비는 언제쯤 그치게 됩니까? 네, 화면 보실까요?
우선 내일까지는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강하게 쏟아졌다가 잠시 약해지기를 반복하는 형태가 예상이 되고요. 이 모레 오전쯤이면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대부분 비는 그칠 걸로 보입니다. 이 북한에 많은 비가 내리면 임진강과 한탄강 같은 접경 지역 하천은 우리나라의 비가 그치더라도 수위가 계속 오를 수 있는데요. 특히 비가 그친 뒤에는 위험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하천 수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휴전선 인근 하천변이나 저지대는 이 주말까지도 하천 수위를 계속 확인하면서 접근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보니까 주말에는 이제 비가 안 내릴 것 같은데 문제는 폭염이 또 시작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번 비가 지나면 위험 요인이 이 호우에서 폭염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주말부터는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이 폭염특보도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밤에도 더위가 이어지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열대야 주의보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태풍 소식도 궁금한데요. 남쪽에 이제 태풍이 강하게 발달해 있는데 이 태풍이 우리 어떤 장마나 또는 폭염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현재 9호 태풍 바비는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강도 4의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비가 태풍 때문인지 궁금해하시는 분 많은데요. 이번 장맛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태풍의 세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을 조금 더 북쪽으로 밀어 올릴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정체전선도 함께 움직이면서 이 비의 집중 구간은 달라질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태풍이 약해진 이후입니다. 이 태풍이 사라지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얼마나 세력을 넓히느냐에 따라서 정체전선의 위치도 달라지고요. 다음 주 강수와 폭염의 양상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변동성이 큰 만큼 조금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퇴근 시간 지나서 밤에 중부 지역에 이제 비가 집중된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가장 긴장해야 되는 지역은 아마 충남과 전북 지역. 충남과 전북은 비 피해 없도록 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강력팀 내부에서 장윤기 아버지가 경찰인 걸 숨기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네, 광주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강력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진행되고 있죠. 네,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조금 전 끝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강력팀장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이 장윤기의 범행 차량에서 핵심 증거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심사에 앞서 법원에 출석한 강력팀장에게 취재진이 증거인멸 여부 등을 물었는데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강력팀장은 장윤기 범행 당시 차량 압수수색에서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았는데요. 결박에도 쓰이는 케이블 타이는 보름 뒤 검찰이 재수색을 벌였을 땐 사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력팀장은 차량 수색 영상까지 삭제를 지시했고요. 현직 경찰 장 씨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강력팀장은 고의로 증거를 없앤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케이블 타이는 어제 검찰이 장윤기 아버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그런데 강력팀 내부에서 장윤기 아버지가 경찰인 걸 모르게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입니다. 증거인멸과 봐주기 수사 의혹에 검찰도 강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검찰은 장 씨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통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광산서 강력팀원이 장 씨 아버지에게 당신이 경찰인 사실을 모르게 하란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가 발견된 겁니다. 광산경찰서와 강력팀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강력팀장과 팀원 등 2명을 입건하고 경찰 윗선의 개입과 조직적 민폐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관련자들을 인사 조치했는데요.
우선 강력팀장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강력팀원 4명도 대기 발령 조처됐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강력팀장의 윗선과 팀원들을 상대로도 처분이 내려진 건데요. 광주 서부경찰서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까지 포함하면 총 7명이 대기 발령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YTN 오세일입니다. 조롱응원으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등학교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배재고 측은 학생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 재심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이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오늘인데 배재고 측에서 결론을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에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동안 여론의 문매 속에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배재고는 재심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재고 측은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장 프로 입단이나 대학 진학이 걸린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재심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인데요. 6개월 출전 정지라면 이번 청룡기 대회뿐만 아니라 다음 달 시작되는 봉황대기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배재고 측은 인터넷으로 재심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직원들의 탄원서를 받아 함께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6일 배재고의 사과 방문을 받은 광주 제1고등학교도 협회에 선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광주1고 이규현 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고려해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통상 재심을 신청하면 접수 뒤 재심의까지 최소 2달 이상이 걸리는데 이번엔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인 만큼 빠른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야구협회가 적용한 스포츠 공정위 규정은 31조 3항 경기장 질서 문란 조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판단을 내릴지, 또 뒤로 미뤘던 선수 개인의 가담 정도에 따른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3척이 피격되자 미군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 남부 곳곳을 공습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상선 공격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방공 시스템과 레이더 기지, 소형 선박 등 80여 개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 측은 이란의 민간 선박 공격은 부당하고 위험하며 휴전 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군의 이란 남부 공습에 대해서 양해각서 위반이라고 규탄하며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이란은 미국의 약속 위반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며 이란의 이익과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도 SNS에 글을 올려 미국의 이란 공격은 양해각서 1항과 2항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의 잇따른 상선 공격과 이에 맞선 미국의 보복 공습으로 세계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해상위협평가기구는 카타르 가스선 등 상선 3척이 피격되자 이 지역의 통항 위험 경보를 심각한 단계로 전격 상향 조정했습니다. 양국의 무력 시위 여파로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급감하면서 모처럼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도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탔습니다. 코스피가 하락 출발해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연이틀 급락 중이고 SK하이닉스는 장 초반에 급등하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코스피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현재 코스피는 7,500선에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7% 내린 7,452로 출발했는데 잠시 상승 전환을 했다가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하락 출발 후 5% 이상 급등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상승폭이 줄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하락 후 상승 전환했지만 다시 급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대부분 하락 중입니다. 수급 면에선 기관 투자자 홀로 1조 원 이상 순매수로 지수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4거래일 연속 순매도 중이고 개인 역시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고 이란의 민간 선박 공격으로 중동 위기가 고조된 점이 코스피 상승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8% 내린 채 출발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하락세는 사흘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1,510원대에서 횡보 중인데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과 엔화 강세 영향에 1,510원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5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해 상품 수지가 크게 늘어나며 우리나라는 37개월 연속 경상수지의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5월 경상수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경상수지가 386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8조 6천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 흑자 규모로 지금까지 최대치였던 지난 3월에 379억 3천만 달러를 뛰어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5월까지의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412억 8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 경상수지인 339억 달러에 4배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또 5월에도 흑자를 이어가면서 지난 2023년 5월 이후 37개월 연속으로 흑자 행진도 계속됐습니다. 네, 역시 반도체 수출이 견인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5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 수지 흑자가 378억 6천만 달러로 역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943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2.9% 급증했는데요. 특히 반도체가 167.7%, 컴퓨터 주변 기기는 249.4% 늘면서 IT 품목이 전체 수출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10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여행 수지가 흑자로 전환하면서 적자 폭은 전월보다 줄었습니다. 해외 투자로 벌어들인 배당과 이자 등을 나타내는 본원 소득 수지는 21억 7천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국내 기업이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을 몰아 지급하는 4월의 계절적 요인이 5월 들어 해소된 영향입니다. 국내 투자 자금의 유출입을 보여주는 금융 계정의 경우 순자산이 310억 8천만 달러 늘어 증가폭으로는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국내 증시 상황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도 등으로 310억 5천만 달러 줄어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6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한 만큼 이달 말 발표될 6월 경상수지 역시 월간 기준 사상 처음 400억 달러 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견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내일 대법원의 선고를 받습니다. 선고 기일 모습은 생중계 방식으로 일반에 공개될 예정인데 주요 쟁점들에 대한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지가 관건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내일 선고 몇 시에 진행됩니까? 네,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대법원이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선 1, 2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 YTN에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보선고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결정은 내란 특검의 중계 신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이유보다 정치적인 메시지가 강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중계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선고가 되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어떻게 됩니까? 네, 죄명으로 나누면 크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이 있고요.
내용으로 나누면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와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까지 크게 4갈래입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분을 제외하면 계엄 해제 이후의 상황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벌어진 일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2심에서 일부 무죄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최대 쟁점은 공수처의 수사 과정입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는지 또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위법하진 않았는지 2갈래로 나뉘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또 영장 발부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1, 2심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이 대법에서도 유지된다면 내란 본류 재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1, 2심에서 판단이 갈린 부분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 공보 부분인데 2심이 이 부분들을 더 엄격하게 봐서 모두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다른 3대 특검 사건도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죠. 네, 김건희 씨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권진법사 전성배 씨의 상고심 선고도 내일 오전에 나옵니다. 전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김 씨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요. 전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기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야의 젊은 정치인 2분을 모셨습니다. 경기 화성시정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경기 포천시 가평군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2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4파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출사표 들어보시죠.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더 선명한 사람인가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누가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대표인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5번이나 저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던 개양, 제 정치적 뿌리이자 부신과도 같았던 그 지역구를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개양은 이재명 후보의 근거지가 되었고 마침내 대선 승리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저의 등장으로 인해서 지금의 전당대회 판이 좀 균열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갯바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친명대 친청의 이 구도가 좀 깨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이제 60세, 686 세대들의 전쟁에서 686. 이 세대 교체를 말하고 있는 저로 인해서 그것도 또 판이 좀 깨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당원들도 좀 보는 재미도 있고요. 국민들도 골라보는 맛이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골라보는 맛까지 주겠다는 후보까지 나왔네요. 송영길 의원이 이제 출마 기조를 한 걸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심, 송심, 당청, 동색.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나에게 있다. 이런 걸 강조한 거겠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송영길 후보고요. 송영길 후보가 과거에 그 계양구라고 하는 그 자기 지역을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원내에 진입할 수 있게끔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전 정권에서 굉장히 서슬퍼런 검찰의 칼날에 이재명 대통령을 잃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까지 민주당 내부에서는 파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송영길 후보의 강점이 그렇게 뭐 지역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겨주었던 그런 과정들, 그리고 실제로 당청 동색이라고 하는 원보이스로 국민들께 대하는 모습들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본인의 강점이자 이렇게 뭐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봤다고 봅니다. 네, 송영길 의원, 뭐 대통령한테 내가 옛날에 지역구도 양보했고 최근에는 관저에서 만찬도 한 사이고 명심은 나에게 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의아할 것 같아요. 김민석 전 총리에게도 명심이 있다 그랬는데 명심이 그럼 어느 쪽에 있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
개혁과 협력이라는 큰 여당의 전당대회 구도 중에 협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좀 들고 온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센 개혁, 선명성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반대하지만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같은 것들, 검찰 개혁 같은 선명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고 예. 반대로 이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재명 정부의 전 총리다 보니까 예. 지금 정부의 협력, 거기에 나가서 송영길 의원도 이제 본인도 협력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런 예. 측면에서 뭐 지역구를 넘겨줬고 뭐 서울시장 출마했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송영길 의원의 포지션, 물론 본인은 당선을 목표로 나오셨다라고 하지만 포지션이나 구도는 명확한 것 같아요. 일관되게 정청래 의원을 향해서 계속 각을 세우고 그런 구도를 잡아가는 것 같다 보니까 일단 포지션이나 역할은 분명한 것 같고, 다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도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은 정청래 의원을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럼 예. 뭐 당연히 청와대에서도 플랜 A냐 플랜 B냐 이런 전략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옵션을 당연히 2개 갖고 있는 거다. 김민석 예. 전 총리를 좀 더 집중할 거로 계산되는데, 만약에 김민석 전 총리가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예. 좀 어려울 것 같다거나 하면 뭐 송영길 의원으로도 교체할 그런 전략이나 검토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송영길 의원도 본인의 역할이나 임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추측은 하고는 있는데, 송영길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페이스메이커 없다, 완주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페이스메이커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구도였는데 누구나 출마하게 되면은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이 잘 된다라고 하는 강점들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물러선다라고 선언하기는 어려운 예. 것에 직면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실제 민주당 전당대회 룰 자체가 선호투표제가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여러 논의되던 결선투표제보다 예. 이미 처음에 마음을 정하고 투표에 임해서 선호하는 대로 1, 2, 3위를 뽑는 이 선호투표제가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은 본인도 유리한 측면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도 섰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 없다, 완주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보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선호투표제가 많은 분들한테 좀 낯설 것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선투표를 가지 않겠다. 네. 결선투표 가기 전에 끝낸다라는 건데, 과반 투표가 나오지 않아도 그러니까 확정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선호투표제를 설명하기 전에 결선투표제를 먼저 말씀드리는 예. 게 이해하시기 편할 예. 것 같습니다. 결선투표제는 우선 전당대회 기간 동안 1, 2, 3위의 후보에 대한 투표를 해놓고 1, 2위를 마지막에 뽑아서 결선을 다시 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을 더 연장해서 전당대회에 투표권을 다시 주고 투표해야 되는 맹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호투표제는 처음에 투표할 때부터 1위, 2위, 3위를 골라놓고 본인의 선호도대로 투표를 하게끔 하고요. 만약에 과반이 당선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자연스럽게 2위, 3위까지 투표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 그 득표로서 결선 투표 없이 당일날 결과를 확정할 수 있는 투표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호투표제가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설명을 한 내용을 보니까 1순위 투표에서 과반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 후보 표는 이제 제외를 하고 해당 후보를 1순위로 택한 표의 다음 순위, 그러니까 2위를 누가 뽑았냐, 3등 후보의 2위를 누가 뽑았냐를 재분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좀 복잡한데 이거 국민의힘도 쓴 적이 있어요, 선호투표제? 글쎄 뭐 제가 당 생활하면서는 예. 기억이 없고 아마 안 쓰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예. 근데 정치에서 어떤 게임의 룰을 정할 때 저는 뭐 당연히 뭔가 생각하고 의도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결선 투표를 하면 되는데, 물론 이제 결선 투표가 당원 당규에 있다면 하면 되는데, 굳이 결선 투표를 하지 않고 선호 투표라는 조금 생소한 방식의 그런 투표 방식을 도입한 의도는 무엇일까? 예. 그게 과연 당권이라든지 이걸 결정한 사람들이 누굴 겨냥해서 이런 룰을 만들었을까가 일단 제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예. 선호 투표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정청래 의원이나 김민석 의원 간에 누구한테 유불리가 될지 아직 명확한 제가 개인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아무래도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만 당권파에서 정청래 의원 같은 어떤 그런 당선됐을 때 대통령하고의 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여당 대표를 방지하기 위한 룰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여기에 대한 좀 고민이나 어떤 데이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유불리를 말씀 주시잖아요. 예. 지금 다른 후보들은 전부 다 자기가 불리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청래 대표 측에서도 불리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김민석 총리 후보 예. 측에서도 자신이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불리는 사실 누가 유리한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민주당에서는 몇 번 해봤던 투표 시스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는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전당대회에서는 처음이지만 예. 기본적으로 지방선거나 총선을 할 때 뭐 4인이나 5인 가까이 후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선호투표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선호투표제를 몇 번 시도해서 실제 당선된 예.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생소한 부분들은 아니되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후보를 선출하는 데에는 역할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검증은 해봤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언론에서는 이런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 선호투표제가 2위를 누가 찍었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파 간의 그 다툼으로 본다면 친청계는 정청래 전 대표 1명이고 친명계는 2명, 송영길 전 대표와 김민석 총리 2명이다 보니까 이거는 좀 친명계에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인데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게 이제 정청래 대표 측에서도 예.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김민석 후보 측에서도 본인이 불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거가 뭔가요? 개파와 관계없이 사실 선호투표제라고 하는 게 예. 인지도라든지 과거의 행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인데 예. 당원들은 단순히 개파 갈등으로만 보지 않고 실제 민주당의 지도부가 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이력들이 모두 가미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양측에서 우리가 불리하다, 문제 있는 것 아니냐 하고 문제 제기는 하고 있는데 시간을 단축하고 실제 선호도가 높은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는 룰을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예. 변동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수준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친청계에서는 당장 이거 당원당규 위반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룰이 뭐 앞으로 변동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보시는 왜냐하면 예. 추가적으로 전당대회 기간과 장소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가 충남에서 시작했다가 충남에서 대전에서 정청래 전 대표 고향에서 시작했죠. 끝나거든요. 예. 이게 처음에 투표를 제일 처음에 공개하는 데가 충남이 되면 예. 정청래 대표한테 유리한 것 아니냐 하는 그 문제 제기도 오히려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 측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도 대전에서 하게 되면 충청에서 가장 득표를 많이 할 수 있는 정청래에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룰 세팅이 다시 되려면 이 부분까지 다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모든 것을 재논의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이라서 변동이 제가 어렵다라고 원론적인 말씀을 예. 한마디 드리고 싶으면 뭐 어떤 선수들이나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게임의 룰을 바꿀 때도 적어도 최소한 선수들 간의 합의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권 주자들이 있을 거고 아마 지금 3명 플러스 알파가 될 텐데 그분들이 모두 다 이 방식을 합의했을 때 이 선호투표제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아마 집권 여당 안에서 많은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정치가 하나 주고받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정청래 후보 측에서 이 선호투표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바꿔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김민석 후보 측에서 충남에서 시작하고 대전에서 끝나는 것도 바꿔달라고 하고 지역도 바꿔라. 그렇죠. 예.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이 룰 세팅을 하는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을 바꾸는 문제하고 이 선호투표제냐 결선투표제냐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선수들 간의 합의가 되어 있을 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원론적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 동의합니다. 네. 룰에 대한 승복이 있어야 결과에 대한 승복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정리가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는 최근에 서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논쟁을 펼치고 있죠. 정청래 전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진짜 자기 정치는 김민석 전 총리가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당대표를 할 때 탕평 인사를 펼쳤고 단독 인터뷰도 한 차례 안 했고 사천도 하지 않았으며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은 공익적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다라면서 김민석 전 총리의 공세에 반박을 했는데요. 김민석 전 총리는 오늘 아침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정청래 전 대표를 다시 한번 공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가 자기 정치였을까요?
우선 합당론을 말씀드리면 합당, 결론적으로는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서 결국은 당 지도부가 사과를 하고 중단이 됐죠. 저는 제가 당시 당대표나 지도부였다면 합당 문제를 그렇게 풀지 않았을 겁니다. 그야말로 폭탄 선언식으로 됐거든요. 국무총리가 민주당 당대표 로망이 있다는 발언을 한 게 그게 자기 정치 아니냐? 이렇게 반박했거든요. 민주당 하는 사람이면 당대표는 로망이죠. 아마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고 저는 자기 정치를 거의 안 했다고 평가해 주신 것이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청래 전 대표가 당대표 하면서 자기 정치만 했으니까 지방선거도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김민석 전 총리가 연일 정청래 전 대표를 저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되는 그 중요한 날에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발표하지 않았냐. 이거 자기 정치 아니냐.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냉정하게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께서 나는 탕평 인사를 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 주요 당직자 인사를 했을 때 주요 당직자가 나는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주요한 직책을 맡겨줘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실 정도로 실제로 탕평 인사 하셨고요. 사천하지 않았다는 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김민석 후보 측에서 이야기한 것도 아마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일 겁니다. 하필이면 코스피 5천이 발표되는 날이었고 그날이 도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던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아마 굉장히 깜짝 발표를 하게 되면서 그런 논란에 휩싸여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질 부분이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 측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꺼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말씀하시죠. 여당 대표가 사실 어려운 자리잖아요. 잘한 것은 다 대통령 탓으로 가고 못한 것은 여당 대표 탓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도 분명 억울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논란을 또 본인이 스스로 만든 측면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령 대통령 해외 순방 갈 때 뭐 미국의 UN 연설하러 갔을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여당 대표가 법사위에서 어떤 법안, 문제되는 법안들을 주도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대통령의 어떤 이슈를 여당 대표가 가져갔었던 일들도 있었고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었거든요. 보통의 우리의 관례에 따르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서 연설하거나 할 때는 여당에서는 가만히 있고 좀 대통령한테 조명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는 것들이 그런 순리인데 그런 걸 좀 벗어난 행동들을 정청래 여당 대표 시절 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의 당원들은 정청래 전 대표가 자기 정치를 했을 거다 이런 감정적인 추측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시기엔 어때요? 제가 봐도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본인은 정청래 전 대표는 5가지를 뭐 요목조목 반박은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전에 에이펙 때 왕관 밑에서 사진 썼던 거, 뭐 그 찍어서 그 업로딩됐던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이런 감정적인 측면에서 청와대하고 많이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지금 출마 선언에서 가장 마지막 본인이 좀 피날레를 장식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래도 김민석 전 총리를 또 저격하면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내용도 이제 출마 선언이 이루어지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차기 대표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왼쪽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합친 여론조사고요. 오른쪽은 민주당 지지층에게만 물어본 것입니다. 이 순위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김민석 전 총리 지지율이 좀 더 높아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나온 여론조사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차기 민주당 대표 선호도 왼쪽이 전체입니다. 전체 진영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건데요. 이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의 순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좀 격차도 좀 줄어드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으로 옮겨 가보면 김민석 전 총리 지지율이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지금 뭐 민주당 지지층으로만 놓고 보면 김민석 전 총리가 상당히 좀 우세한 판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정청래 전 대표한테 굉장히 불리해져 가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보안수사권의 즉각 폐지 같은 굉장히 센 선명한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국민 정서하고 좀 이견이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청와대에서도 여기에 대한 완급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는 것 같고 또 특히 이 호남 반도체를 발표하면서 호남의 민주당 당심이 또 김민석 전 총리를 지지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전국적으로 좀 정청래 전 대표한테 불리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이 아마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호우 관련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이 소식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이천과 여주, 충청, 전북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네요. 지금 장마가 시작되면서 곳곳에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오후 2시부터 경기 이천, 여주, 충청, 전북 일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충남 공주는 시간당 40mm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세종, 청주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에 비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밤부터 비가 더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여론조사 결과 앞서 좀 보여드렸는데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판이 언제든지 좀 뒤집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굳어졌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 후보들이 전국을 돌면서 유세 활동을 했을 때에는 실제 굳히기와 뒤집힘이 반복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정치 역사 과정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뒤바뀔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파묘 정치라든지 실제로 그 프레임 전쟁에 돌입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의 칼날이 나오자 지금 역풍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심각한 해당 행위의 경우에는 합당을 영구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경한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은 하셨습니다. 윤리위 회의 다음 날 둘러앉은 대한과미래 소속 의원들의 첫 일성은 좌시하지 않겠다였습니다. 당대표가 나서서 징계정치와 공포정치를 통해서 징계로서 만일에 대응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요? 장동혁 대표 아닌가요? 첫 번째 계엄을 옹호했어요. 그리고 윤호개인 세력과 공조를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명분 없이 미국을 다녀왔어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치킨 먹은 사람 징계한다는데 당비 1억 원 가까이 쓰면서 스테이크 먹고 온 거는 징계감 아닌가요? 징계감 아닌가요? 정작 그 심각한 해당 행위자는 국민과 당원에게 거짓말을 한 장동혁 대표 당사자이지요. 대안도 미래도 없는 세력이 또 고장난 레코드처럼 지도부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면판장 같은 것도 돌릴 수도 있고요. 피켓 시위 같은 것도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분들의 숫자는 된다. 저는 한 80명 정도에 달한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저는 두려움이 그분의 뇌를 지배하고 있다고 봅니다. 두려움이 그분의 뇌를 지배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역풍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대안과 미래 모임이 있었습니다. 김용태 의원도 거기 속해 있잖아요. 어제 좀 진전된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흐름 자체가 장동혁 당대표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들어요. 조금 전 영상에서도 나왔었지만 또 특히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도 있고 장동혁 대표로서 우리가 다음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 전반적으로 보수 재건이 어렵다라는 게 당내 구성원들의 대부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퇴에 대한 명분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지방선거 직후에 사퇴하라고 요구하면서 그 프레임이 뭔가 징계로 좀 돌아간 것 같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당대표가 징계 카드를 꺼내다 보니까 누구를 징계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의 이 논란으로 언론이라든지 어떤 당내 구성원들의 이야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정작 보수 재건을 위한 당대표의 사퇴에 대한 논의는 좀 뒤로 빠지고 누구를 징계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논의로 흐르다 보니까 징계 전국으로 갔다. 뭔가 장동혁 대표가 원하던 측면을 흐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보수 정당의 보수 진영에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운 측면인 것 같습니다. 네. 이성건 의원 같은 경우에 연판장, 피켓 시위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런 것도 좀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좀 언급하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장도혁 대표가 의원들의 사퇴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고 또 최고위원분들이 사퇴하지 않았을 경우 현실적으로 대안이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원내 중심으로의 역할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분들께서 참정권 침해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이고 가장 핵심은 선관위를 어떻게 개혁하고 해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인데 장도혁 대표는 올림픽공원이라든지 계속 장외에 나가면서 전국재선걸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대표께서는 대표의 역할을 하시라고 하고 원내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 선관위 개혁 해체의 문제에 좀 집중해서 실질적인 국민의 어떤 분노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또 현실적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장도혁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 피켓 시위를 제가 이해했는데 그런 움직임이 당장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선거 소총을 저희가 제기했었잖아요. 당대표께서 그 최고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하셔서 했고 이후에 물론 의총을 거치긴 했었습니다만 선거 소청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그런 움직임이 더 강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기각 결정이 나오거나 어떤 결정이 나왔을 때 당대표의 어떤 책임과 맞물려서 그때 또다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태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조경태 의원은 오늘 당장 기자회견 열겠다고 하고 장도혁 대표도 징계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어떤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실제 큰 파장은 없을 거라고 보지만요. 이 전국이 이어질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물러나면 본인의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도혁 대표를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본인들이 당을 또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돌이표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말의 조건이라도 사퇴의 여지가 있었다면 장도혁 대표는 저는 저렇게 활동하거나 저렇게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을까라고 평가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도혁 대표는 계속적으로 버티기 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의원들은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라도 장도혁 대표를 사퇴에 압박하는 형국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영상 나갈 때 우리 전용기 의원께서 김용태 의원 괜찮냐고 걱정해 주셨잖아요. 김용태 의원은 지금 징계 요청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건가요? 일단 징계 윤리위의 언론에 따르면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당 대표를 사퇴하라고 말했던 이제 그룹들에 대한 대안과 미래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올라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이 있는 것 같은데 전자의 경우는 사실상 어떻게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윤리위를 통해서 징계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본인의 생각이시고 이름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름은 언론에 따르면 윤리위가 이제 모든 사안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언론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언론 통해서 확인하다 보면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언론에 나와서 본인 얘기라서 제가 질문 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김용태 의원 이름도 거론하면서 야당하고 싸울 때는 뒤에 있다가 당대표 저격할 때만 나서지 않냐 이렇게 저격을 했습니다. 여당하고의 어떤 견제 이런 것은 그 언급하신 의원들이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당대표께서 그 이름을 언급한 것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강성 당원들한테 좌표를 찍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어게인 세력들이나 이런 분들로 하여금 젊은 의원들을 공격해달라는 요청을 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징계를 한번 슬슬쩍 언급하면서 당내 분위기를 한번 확인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께서는 실질적으로 징계해야지 생각도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다만 의원들 반응들이 영남권에 계셨던 의원분들조차도 이렇게 당대표 사퇴하라고 했다고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윤리위를 통해서 징계하는 것은 그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많은 당내 의원들이 말씀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장도혁 대표도 본인 생각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장도혁 대표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야가 생각이 다르고 본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야에 대한 그 투쟁은 기본적으로 국회 내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본인들의 생각들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저도 여러 방송을 많이 다니지만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실제로 방송을 많이 안 나오려고 하십니다. 예. 그만큼 본인에게 원래 김용태 의원은 매주 나오시는데요. 그렇죠. 본인에게 불리한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일부러 방송까지 피하면서 어필을 하지 않는데 예. 그때 항상 가장 앞서서 예. 이렇게 저희와 싸우기도 하고 생각을 나누는 사람이 김용태 의원인데 지금 편 들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김용태 의원? 뭐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편 들어주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사실 야당 대여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분한테 예. 싸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본인만 공격한다라고 한다는 거 보면은 사실 저는 거기서 그릇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측면만 내세우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는 장동혁 대표가 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열심히 싸우고 계시다라고 네. 편들었다 뭐 이런 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용기 의원은 편들었다 그러는데 김용태 의원은 달가워하지 않는 애매한 상황인데 사실 서로가 칭찬하게 되면 서로가 불편한 상황이 놓이게 예.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 정치가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네. 좀 개선됐으면 좋겠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네,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이성건 의원이 장동혁 대표 사퇴 원하는 사람이 대충 80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국민의힘 의원의 거의 상당수인데 이 80명은 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 정도 그 이상이 된다라고 체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분들이 저마다의 이해관계가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되는 명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고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칠 수 없다라는 게 당내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만 당장 장 대표가 물러갔을 때 전당대회를 언제 치르느냐 예. 그 시기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차기 총선 공천권이 있는 당대표는 누가 할 것이냐까지 많은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의원분들이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역풍은 강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요. 지금 뭐 시간은 다 됐지만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서 두 분께 공통 질문 한 가지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오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살인자 편에 설 거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벌인 증거인멸에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조작 기소를 운운하더니 경찰의 진짜 조작에는 침묵하는 거 아니냐. 이대로면 10월 이후 장윤기 사건 같은 것들이 속출할 것이다라고 민주당을 저격했고요. 오늘 정성호 법무장관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충분히 좀 논의를 해달라 이런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두 분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께서는 검사 만물론을 굉장히 잘 설파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묻고 싶어요. 검사는 가족이 없습니까? 검사도 가족이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통해서 모든 수사를 이첩시켜갖고 자기 가족권 봐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만 넘어가면 저런 조작들이 다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스템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가족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듯한 경찰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게 반드시 보안 수사권이 있어서 검찰이 손대야만 저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령 경찰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검찰은 보안 수사 요구권만 가지고 있어도 중수청이나 국수본에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남겨놔야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은 가족 사건에 대해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 말은 저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법을 개혁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번 사건이 굉장히 엽기적이고 굉장히 좀 있을 수는 없을 현실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긴 합니다만 만에 하나 이런 사건들이 또 발생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최소한의 그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라든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보안 수사권 폐지가 자칫 이런 사건들을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 최소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간략하게 해주시죠. 상호 견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은 다시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들어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늘 우리가 보안수사권 얘기할 때 문제가 됐던 부분이 검찰이 자기 유리한 사람들은 봐주고 자기가 반드시 척결해야 될 적이다라고 판단되면 어떻게든 없는 사건 만들어가지고까지 죽이고 했던 부분들 때문에 보안수사권 폐지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경찰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대적인 경찰 시스템 개선도 함께 병행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정성호 장관도 피해자 억울한 일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정치권에서 어떻게 좀 논의가 마무리될지 보겠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가 내리다 보니까 빗길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금 속보관까지 들어왔습니다. 평택 제천 고속도로에서 평택 방향에서 덤프 트럭이 전도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고 현장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평택 제천 고속도로 평택 방향 남한성 IC 부근 2차선을 달리던 26톤 덤프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1톤 트럭과 부딪히면서 전도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고 현장 수습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고속도로 3차선이 전면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한 차선, 반대 차선은 지금 차가 다니고 있는데 이 왼쪽 차선을 보면은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6톤 덤프트럭 운전자 60대 남성과 그리고 1톤 트럭 운전자 50대 남성 모두 지금 뭐 인명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장에선 사고 수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 화면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덤프트럭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금 차선이 통제되고 있고 한 차선 정도만 지금 차량이 다니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현장 화면은 조금 전의 상황이어서 모든 차선이 막혀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실시간 화면을 확인해 보면 차선이 지금은 한 차선이 뚫려 있어서 지금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뒤로 차가 상당히 좀 막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평택 제천 고속도로 덤프트럭 전도 사고로 지금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보여드렸습니다. 교통 통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차가 상당히 좀 밀리고 있고요. 인근 지역을 지나는 분들은 이 길을 좀 피해서 우회해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수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추가 상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거센 장맛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우려됩니다. 기상이변이 심해지면서 극한호우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시대 달라진 호우 형태를 짚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군산과 서산, 산청 등 전국 15곳에선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며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한땐 이례적으로 여겨졌던 폭우가 이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113년 동안 관측 기록에서도 비 오는 날은 줄고 비가 내릴 때의 강도는 강해지고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비가 여러 날에 걸쳐 나눠 내리기보다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강수량은 평균보다 좀 적었는데 강수 일수는 역대급으로 적었다. 무슨 말씀이냐면 평소보다도 훨씬 강력한 집중호우가 짧은 기간 동안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난화로 기온이 오르면서 비구름의 재료가 되는 대기 중 수증기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통상 기온이 1도 오르면 수증기량은 7%가량 증가하는데 최근 연구에선 극한 호우가 이보다 더 빠르게 강해질 수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이른바 슈퍼 CC 현상으로 강한 대류성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극한 강수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국제연구에선 전 세계 연 강수량의 절반이 단 12일 안팎에 집중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이 총 강수량보다 강수 강도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시 침수를 예측을 하는 부분들에서는 이제 배수 능력하고 연관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값들이 평균 강우 강도입니다. 총량이 아니라 얼마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비가 내리냐, 얼마나 강하게 내리냐라는 게 중요하고요. 올해 장마 역시 얼마나 많이 혹은 길게 내릴지보다 한 번에 얼마나 강하게 쏟아질지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극한 호우로 단시간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장마철이 오기 전 이런 호우 특성에 맞춘 피해 예방이 시급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오늘 밤 사이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차를 운전할 때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시간당 100mm, 극한 호우는 어느 정도일까요?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가 50mm 내렸다고 할 때 온종일 내리는 것과 1시간 만에 쏟아지는 건 전혀 다릅니다. 실제 피해를 좌우하는 건 비의 양보다 강수 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수 강도는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으로 설명하는데 시간당 15mm 정도만 돼도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도로에 빗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30mm를 넘으면 우산을 쓰는 게 의미 없어집니다. 잠시 걷기만 해도 옷과 신발이 젖고 지하차도 같은 저지대에는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이면 침수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도로에 빗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차량도 물에 잠겨 제대로 나아가기 힘듭니다. 시간당 70mm를 넘어서면 극한 호우로 침수 피해가 현실화되는 단계입니다. 하천 주변 차량이 물에 잠기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릅니다. 시간당 100mm에 이르면 재난 수준에 해당합니다. 도로 위 차량이 물에 둥둥 뜨게 되고 지하 공간은 물론 건물 저층까지 침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군산과 서산, 김포 등 전국 15곳에선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관측됐습니다. 올해부터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를 추가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험을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에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가 늘고 있습니다. 같은 양의 비라도 짧은 시간에 쏟아질수록 피해는 커집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내리느냐보다 얼마나 강하게 쏟아지느냐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에 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현재 복구는 완료됐지만 한때 출근 시간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지금은 열차가 정상 운행되고 있는 거죠? 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오전 9시 50분쯤 1호선 전기 공급 장애 복구를 마쳐 현재는 열차가 정상 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아침 7시 반쯤 1호선 창동역에서 신임문역 사이 하행선에 전기 공급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봉산역에서 지하 청량리역 사이 하행선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다만 하행선 전체가 멈춘 건 아니어서 소요산역에서 도봉산역 사이와 지하 청량리역에서 인천 병점 방면 구간은 열차가 운행됐습니다. 출근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저희 YTN에도 운행 차질로 출근길에 큰 불편을 겪었다는 시민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출근길 1호선을 타고 가던 한 시민은 용산역에서 열차 운행이 어렵다는 안내를 듣고 내린 뒤 4호선을 이용하기 위해 신용산역까지 걸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용산역 1호선 승강장에 인파가 몰리면서 역 밖으로 빠져나오는 데만 30분가량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장애로 모두 38개 열차가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정확한 장애 원인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50분쯤에 경기 안성시 미양면에 있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면 남한성 나들목 인근에서 26톤 화물차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열풀 달리던 또 다른 화물차와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대의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먼저 사고 현장 비추고 있는 CCTV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고속도로 위에 큰 화물차 한 대가 옆으로 쓰러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화물차가 워낙 크다 보니 통행이 어려워 뒤쪽으로는 차량이 정체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반대 방면 제천 방면과 비교하면 차량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지금은 한 개 차선을 이용해서만 차량들이 겨우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안성시 미양면에 있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면 남한성 나들목 인근에서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0시 50분쯤입니다. 60대 남성이 몰던 26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옆 차선을 달리던 1톤 화물차와 부딪히며 옆으로 쓰러진 겁니다. 이 사고로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수습 과정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며 도로를 가로막아 통행이 어려워진 겁니다. 이 사고 발생 직후 전 차선 통행이 통제됐다가 지금은 3개 차로 가운데 한 차로만 통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대형 견인차를 동원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지만 완전히 견인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사고 지점으로부터 후방 약 3km 구간까지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고속도로 이용하시기 전에 교통 상황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국회는 여권 주도로 보안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법 개정안 처리에 착수합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보안수사권 존치 입장을 거듭 명확히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처리 절차, 오늘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올립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YTN에 법사 소위의 형소법 개정안을 회부하는데 시간 관계상 심사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별도 TF 차원에서 마련한 법안도 이번 주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전 폐지 방침의 내부 우려는 여전한데 홍기원 의원은 SNS에서 범죄자들만 좋아할 거라며 추가 수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보이콧 기조로 법사위에 불참하는 국민의힘은 대신 회의를 앞두고 단체 항의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경찰의 초동 수사 실패 사례를 거론하면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검찰의 보안수사권 존치 입장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는 폐지가 기본 입장이지만 여야 협의가 필요하고 야당이 법사위에 나와 여러 우려를 전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SNS에서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거라며 정부와 민주당의 살인자 편에 설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당내 상황도 살펴보죠.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잇따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까지 40일 남았습니다. 친명계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은 그간의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 뒷받침을 소홀히 했다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친문계로 꼽히는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고위원 가운데는 친명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의 대변인에서 평당원의 대변인이 되겠다 포부를 밝혔습니다. 유력 주자 간 경쟁은 연일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오늘 라디오에서 과거 조국혁신당 합당 무산을 놓고 과욕이었다며 정청래 전 대표를 다시 한번 겨냥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결선제 대신 도입하기로 한 선호 투표제를 둘러싼 이견도 표출되고 있는데요. 정청래 전 대표는 조금 전 기자들 질의에 경선 룰로 시비할 생각은 없지만 당원 당규에 위반한다면 당혹스럽다.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했고요. 조승래 전 사무총장과 여러 최고위원들도 당원 당규의 선호 투표제는 어긋난다며 기존에 합의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전당대회 준비위는 추가 논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선호투표제는 1차 투표 때 이순희 후보를 미리 선택하도록 해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합산하는 방식으로 결선 없이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징계 정치로 당내가 시끌시끌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 양상은 친한계에서 육선 조경태 의원으로 시선이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부의장 선거 당시 조 의원이 경선 경쟁자였던 현 박덕흠 부의장에 대한 낙선을 언급하는 전화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돌렸다는 의혹인데요. 실제로 조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소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징계 요건인 해당 행위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 의원 맞불로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라며 윤리위원회 제소를 예고해 오후에 계획된 기자회견이 주목됩니다. 당내에서는 징계 국면 자체에 신중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침 인터뷰에서 그 내용과 수위에는 대다수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고요. 또 조 의원 징계 여부에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인데 부의장 경선 후보였으니 그럴 수 있다. 이런 일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인천으로 향해 재선거 요구 집회에 나섭니다. 이후 대구, 부산을 포함해 전국을 순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새 사령탑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벤투 감독의 복귀설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축구 팬들의 기대 속에 일각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원정 16강을 이끌었던 파울루 벤투 전 감독, 4년 4개월 동안 대표팀을 이끈 최장수 사령탑으로 벤버지라는 이름을 남기고 우리나라와는 뜨거운 눈물로 이별을 했는데요. 한국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던 벤투 전 감독이 대한축구협회 인사에게 국가대표직 감독직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서류를 지원한 상태는 아니지만 복귀 의사를 전한 건데요. 벤버지의 복귀설에 축구 팬들의 관심은 뜨겁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을 떠난 벤투 전 감독은 지난해까지 아랍에미리트 대표팀을 이끌었지만 성적 부진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또 강한 원칙과 빌드업 축구는 장점이지만 한때 벤고집으로 불렸을 만큼 전술적인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번에 벤투 복귀설은 공교롭게도 K축구 혁신위가 출범하는 날 나왔는데요. 벤투도 좋지만 한국 축구의 근본적인 재건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 관련 소식인데요. 충남 부여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곳이 호우 경보로 이 특보가 격상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시간당 50mm의 폭우가 현재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주변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남 부여에 호우경보로 이 호우특보가 격상됐다라는 소식이고요.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당 50mm의 상당히 많은 폭우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또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두고 경찰 윗선에 조직적인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동시에 수사에 나서며 장윤기 사건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또 배재고 야구팀 재심 신청 이야기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사건 뭐 자체도 놀랍지만 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했는지가 지금 속속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케이블 타이. 이게 차량에서 사라졌다고 했는데 장윤기 부친 집에서 이게 나왔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이제 장윤기를 긴급 체포하면서 당시에 SUV를 대상으로 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차량에서는 뭐 피해자의 혈흔과 같은 그리고 지문과 같은 그런 증거들을 채취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 장윤기 씨의 아버지에게 차량을 반환을 합니다. 근데 이 안에 사실은 이 범행과 관련된 증거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케이블 타이가 있었던 거고 이게 결국에는 장윤기 부친에게까지도 넘어가게 된 거죠. 보통 범행할 때 손발을 묶는 데 쓰는 건가요? 저게 네, 어떤 지금 건가요? 상황에서 예. 아무래도 장윤기가 피해자를 납치를 하기 위해서 또 그런 과정에서 결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그런 도구라고 강하게 의심되는 그런 도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윤기의 재판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게 어떠한 목적을 가진 살인이었냐 이 부분과 직결되는 그런 증거기 때문에 이게 차량 안에 있다가 장윤기 부친에게까지 넘어갔다라는 점이 상당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이 케이블 타이를 보고 그러니까 범죄에 쓰일 수도 있었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지 못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케이블 타이가 넘어가게 된 건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을 도와줬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렇게 볼 여지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뭐 지금 보도 내용에 의하면은 당시에 이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여기에 케이블 타이를 보면서 이거 케이블 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목소리까지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거 지금 범행과 관련된 물건이다라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 근데 심지어는 이후에 이 영상과 관련해서 윗선에서 그러니까 수사팀장이 이 영상을 삭제하라라는 그런 지시까지 또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케이블 타이를 뭐 모르고 지나쳤다거나 혹은 증거와 완전히 관련이 없어서 이걸 뭐 압수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향후의 증거로 쓸 수 있는 그런 물건임을 알고도 일부러 이것을 압수하지 않고 또 이후에는 심지어 채증 영상까지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것만도 문제가 되는데 그동안 나온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사건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은폐를 하려 한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고 너무 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전만 해도 설마 하면서 정보가 뭐 친분도 있고 하니까 단순히 흘러간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수사팀장 정도 되면은 저 케이블 타이가 어느 정도 중요한 증거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사실은 예. 뭐 수사팀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선에서 이렇게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그런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떠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색을 하고 또 압수까지도 검토를 하게 됩니다. 뭐 심지어 이렇게 수사 과정, 그러니까 압수수색 과정에서 언급까지 될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현장에 있던 이 형사들, 수사관들은 이미 그 시점에 이 물건 자체가 추후에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뭐이 보도를 보는 일반적인 시민 입장에서도 물론 뭐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이건 충분히 의심을 하고 압수까지도 해야 될 물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전문가인 경찰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의미를 알고도 예. 이런 일을 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범행을 없습니다. 저지를 때 차량을 길가에 대고서 바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니까 저 차량 안에 들어있는 그 물건들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당시에 이제 당연히 경찰에서 CCTV 같은 것들을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윤기가 뭐 피해 학생을 차량을 운전하면서까지 미행을 했고, 뭐 지금 검찰에서 밝힌 지금 바에 의하면은 차량 문도 이제 열어놨다라고 하는데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경찰 입장에서는 이 차량도 사실은 범행에 이용된 도구고, 그렇죠. 그 안에 보관되고 있는 그런 물건들도 범행에 이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진 물건이었을 가능성 충분히 좀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증거들을 은닉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 수사팀장이 뭐 해명 또는 변명을 했는데요. 고의적으로 없앤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더라도 그럼 고의적이 아니면 왜 없애려고 했냐 이런 대답은 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지금 뭐 실수로 삭제 지시를 했다라는 의미는 아닐 거고 결국에는 뭐 이해를 해보자고 한다면은 뭐 당시에 이게 증거가 될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 이 부분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시에 이제 범행 내용을 봤을 때 이 차량은 범행에 이용되기 위한
이용되기 위해서 운전했던 차량이고 그 안에 흔히 있지 않은 이런 타이가 케이블 타이가 있었다는 것도 상당히 이상하고 또 피해 대상을 그렇게 물색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인지를 할 만한 그런 사건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몰랐다, 실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지 않나. 심지어는 체증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라는 그런 발언도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는 영상이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 영상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보관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걸 지시를 하면서 삭제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추후에 이 영상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뭐 지금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변명은 선뜻 이해하기가 힘든 해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장윤기 부친이 경찰이라는 것을 알려지지 않게 하라.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내용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윗선까지 개입이 됐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하면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 입장에서 어떠한 강력 범죄가 발생을 하고 그 가족이 경찰이다, 범인의 가족이 경찰이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내용까지 보도가 될 경우에는 경찰의 그런 명예가 또 실추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뭐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함구하라 이런 지시를 예.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건의 구체적인 개입이 없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지금 이 사실뿐만 아니라 앞서 드러난 사실, 그러니까 일단 수사팀 내부에서는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증거를 인멸하려는 듯한 그런 정황들이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그때 윗선에서 이 사건 초기에 윗선에서 경찰 가족인 것을 숨겨라라는 말이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 결국 처음부터 이 사건의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수사 과정에 대해서 어떠한 뭐 개입을 한 것 아닌가, 어떠한 방향을 설정해 둔 것 아닌가,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이런 지시가 나온 배경이 뭐 단순히 경찰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예. 아니면은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 뭐 숨길 것을 숨기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는지는 좀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서 뭐 윗선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일단 뭐 수사 확대가 좀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건에 대한 어떤 이런 지시를 한 윗선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할 수 있나요? 지금 결국에는 해당 경찰서장까지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과연 일선에 수사하고 있는 그런 형사들이 혹은 수사팀장이 본인들이 스스로 책임을 감당할 수준의 그런 내용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심도 상당히 듭니다.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고 확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과연 뭐 수사팀장 안에서 수사팀장 밑에서 다 처리가 된 문제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수사는 분명히 해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이 보고라인 전부에 대해서 조금 수사가 이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단순 살인이냐 강간 살인이냐 이게 형량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지금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 프로파일러는 강간 살인이 의심된다고 얘기했는데 경찰이 직접 단순 살인으로 몰아가는 정황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런 점도 상당히 좀 일반적인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례적이고 혹은 예. 되게 의아해 보이는 그런 지점입니다. 이런 살인 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프로파일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 역시도 아무래도 전문가가 직접 대면을 하면서 장윤기가 하고 있는 말이 신뢰성이 있는지 혹은 숨기고 있는 사실관계들이 있는지를 상당히 따져보게 되고 결국 면담 결과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강간 목적의 살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그런 의견서를 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나 혹은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를 하고 단순 살인으로 송치를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상한 점이죠. 거기다가 사실은 이러한 프로파일러 의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들, 그러니까 당시에도 특수한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런 전문가 의견을 무시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조직적으로 일부 사실관계를 축소할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상당히 좀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네. 이 수사팀이랑 장윤기 부친 이제 전화 통화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좀 나타났는데 만약에 이처럼 뭐 가해자의 아버지죠 가족이 경찰이 아니었다면 이런 식으로 사실 뭐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다든지 공유한다든지 이런 일은 뭐 거의 없지 않나요?
거의 기대할 수가 없죠. 사실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나 형사한테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물을 수도 없는 게 결국에는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봤자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이제 연락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답변밖에 들을 수가 없는데 지금 만약에 장윤기 아버지가 일반인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체적인 내용 절대 언급을 하지 않을 거고 이것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다. 특히나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찰 당시에 살인 사건으로라도 보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중대한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준다라는 것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피해 학생의 이제 가족 측에서는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과연 누구 편이었나? 지금 수사 과정을 보니까 우리는 경찰 수사를 믿고 기다렸는데 누구 편이었나 이런 허탈함과 분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사 상황을 보면 그럼 경찰의 이런 증거인멸 같은 것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지금 검찰에서도 이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경찰에서도 이 수사관들에 대해서 또 수사팀장에 대해서 감찰뿐만 아니라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양측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경찰에서는 당연히 이 건 형사 사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혐의를 수사할 만한 권한이 있는 거고 검찰 입장에서도 이런 사법 경찰관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또 현재 법령상으로 수사를 개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검찰 그리고 경찰에서 양쪽에서 동시에 수사가 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수사팀장이 오늘 영장 심사 있었는데 구속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로 매우 보십니까? 높다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증거인멸 혐의 자체도 절대 가벼운 혐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냐? 경찰이 자신의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엄중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주의 우려 또 증거인멸의 우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사실 증거인멸 우려 이 사건 내용 자체가 지금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를 인멸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또 조직적인 증거인멸 위험이 분명히 있다라고 법원에서는 판단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내용을 봤을 때는 결국 뭐 혐의가 어느 정도 충분히 입증됐다라는 전제 하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포가 되어 있는 수사팀장과 함께 이제 그곳에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관까지 그러니까 총 한 6명 정도가 지금 대기 발령 조치가 돼 있거든요. 이들에 대한 향후 수사는 어떻게 또 진행이 되나요? 일단 당시에 이 사건이 수사가 시작이 되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윗선의 개입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뭐 지금 보도되는 내용에 의하면은 장윤기가 체포됐고 그 새벽에 또 긴급 회의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그 긴급 회의에서 어떠한 발언들이 오갔는지, 어떠한 지시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드러나지는 않은데 일단은 당시에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이 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로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함에 따라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적인 뭐 입건이 될 수가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뭐 직권 남용 등과 같은 다른 혐의까지도 이제 포섭이 돼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끝으로 이거 좀 짚어볼게요. 장윤기가 뭐 반성문 제출했다고 하던데 뭐 영향이 있는 겁니까? 보통의 사건은 당연히 반성문이 어느 정도 영향을 있다고 봅니다. 이 범행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반성을 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점은 반영되지 않을 거다라고 변호사 입장에서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동안 장윤기가 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 또 언론에 비쳤을 때 그런 태도를 봤을 때는 범행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나 혹은 범행에 대해서 뭐 죄책감을 느끼는 듯한 반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뭐 최근 재판에서야 뭐 그 살인의 목적 그러니까 성범죄의 목적은 없었다, 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고 뭐 대부분의 사실관계에서는 인정은 했지만 그런 인정도 너무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거기에 반성문을 몇 번 추가한다고 해서 법원 입장에서는 이 사안의 엄중성을 따졌을 때는 그걸 반영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 공격을 이유로 이란 남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들어갔습니다. 최고 지도자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란은 양해각서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 항구 쪽에서 목격된 폭발.
밤사이 SNS에는 공습 피해 지역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란 현지 매체는 반다르 아바스와 시리크, 게슘섬 등지에서 67차례씩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ساحل شهر بندرعباس دیده شد. شهروندان بندرعباسی این ستون دود و آتش رو در منطقه موسوم به پشت بازار ماهی فروشان جدید. 미군 중부사령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한 대가로 일련의 강력한 공습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상선 공격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방공 시스템과 레이더 기지, 소형 선박 등 80여 개 표적을 타격했다는 겁니다. 군사 행동과 동시에 경제 제재 철퇴도 가했습니다. 미군 공습에 앞서 미국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해제를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선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종전 합의로 멈췄던 수출 제재를 다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공습과 제재로 양해각서를 잇따라 위반했다며 단호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상선 공격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약속을 먼저 깬 미국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장례식이 반미 결집의 계기가 된 만큼 이란이 전쟁 재개를 불사할 정도의 강력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단속 도중 이민자를 총으로 쏴 숨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현지 시간으로 7일 휴스턴에서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멕시코 국적 남성이 단속 요원의 총격에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당시 이 남성이 정지 명령을 어기고 단속 요원을 차로 들이받으려 했다며 요원들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을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숨진 남성은 합법적인 체류 허가 없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승무원 5명이 탄 파키스탄의 보잉 화물 비행기가 관제소와 연락이 끊긴 뒤 실종돼 바다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시각 7일 밤 9시 18분쯤 보잉 737 화물기가 최대 도시인 남부 신두주 카라치 서쪽 287km 상공에서 항법 시스템 문제를 보고한 지 3분 만에 급격히 하강하는 모습이 레이더에 잡혔고 이후에 관제소와 통신이 끊겼다고 파키스탄 공항청이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송이 된 데이터에는 해발 약 330m 상공에 있었고 극도로 가파른 하강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파키스탄 공항청은 구조센터를 가동하고 실종이 된 항공기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해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약한 비만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충남 부여에는 시간당 4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이렇게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곳곳에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천 범람과 저지대 침수 등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긴 띠 형태의 비구름은 현재 영서 남부와 충청, 호남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현재 호우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충청과 호남에 최고 2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와 경북, 중북부에도 15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 곳곳에 시간당 최대 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발령 중입니다. 낮 동안 흐리고 비가 내리며 어제보다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7도, 광주 29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후 비가 그친 뒤 주 후반부터는 찜통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영동 북부에 강풍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오후까지 중부와 호남, 제주도에 초속 15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 곳곳에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으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